다들 잘 지냈어? 오랜만에 돌아왔지. 요즘 푹푹 찌고 습하고 불쾌지수 장난 아니잖아. 그래도 우릴 설레게 하는 건 하나 있지. 바로 여름 휴가. 어디로들 가세요? 일단 갈 수 있는지부터. 우리랑은 좀 거리가 먼 얘기일 수도 있는데 외국 나가는 사람들 요즘 진짜 많아.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국제선 여객 수가 처음으로 100만을 넘었대. 근데 한번 오랜만에 나가볼까 하고 항공권 사이트 들어가 봤다가 가격에 놀란 사람들 많을 거야. 원래도 비싼 가격이 진짜 금값이 됐더라고. 그 중에서도 더 비싼 몸. 그렇지만 비행기 하면 하늘색하고 함께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바로 그 기업. 대한항공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게. 대한항공 하면 그 이름에서부터 궁금증 드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분명 민간 항공사인데 이름에는 국호가 들어가고 또 태극 문양도 달고 있고 말이야. 대한항공은 그럼 언제부터 대한항공이었을까? 일단 창업주 얘기부터 거슬러 올라가 볼게. 1945년 11월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당시 25이던 조중훈 창업회장이 운송업에 발을 디뎌 시작은 트럭 한 대였어. 왜 운송업이었냐?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운송수단이 정말 없었어. 해방되고 막 경제가 활기를 띠기 시작하면서 항구에 들어오는 화물들은 막 넘쳐나는데 전국의 자동차 수가 8,000대가 채 안 됐대. 그래서 거기에 미래가 있다고 본 거야. 그리고 그 생각은 딱 들어맞았지. 한진상사는 나날이 몸집을 키워 한 대뿐이던 트럭은 5년 만에 30대가 넘게 되고 화물 운반선도 10척이나 갖게 됐어. 하지만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그간 읽어왔던 것들이 한 번에 무너져. 갖고 있던 차들은 거의 다 군수물자로 동원됐고 하던 사업은 다 정리하고 피난길에 올라야 했어. 이후 전쟁이 끝나갈 때쯤 다시 인천으로 돌아왔거든. 근데 회사가 있던 자리는 쑥대밭이 됐고 남은 건 은행 빚뿐이었어. 하지만 조중훈은 좌절하지 않고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 그때 인천항으로 미군 군수물자가 엄청나게 들어오거든? 근데 그때만 해도 전쟁 직후니까 뭐 치안이 얼마나 잘 유지가 됐겠어? 물품이 항구에 들어오면 아이들이 주변에 대기하고 있다가 막 거기에 올라타서 아래에 있는 아이들한테 물건을 막 던졌대. 이런 애들을 일컬어서 얌생이라는 말까지 있었다고 해. 워낙 먹고 살기 힘들어서 많았던 생계형 범죄인데 미군 부대 주변 어디든 따라다녔대. 그때 조중훈이 이 군수품 수송을 맡겠다고 나선 거야. 국내 운송업체들, 아니 한국인 자체에 대한 신뢰가 바닥인데 당연히 한 번에 오케이가 났을 리가 없지. 조중훈은 끈질기게 미군을 설득하면서 책임 배송까지 약속해. 사고가 나면 이유를 불문하고 전액 변상하겠다고 했어. 그렇게 1956년 처음으로 미군과 7만 달러 수송 계약을 체결해. 그때부터 연평균 300%씩 성장하며 몸집을 키웠어. 특히 1966년에 회사가 비약적으로 크는 전환점을 맞는데 바로 베트남 전쟁이야. 주 베트남 미군 사령부하고 790만 달러짜리 군수물품 수송 계약을 맺거든. 그때부터 5년 동안 외화를 무려 1억 5천만 달러를 벌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200달러가 채 안 됐거든. 정말 엄청난 규모였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리고 이를 눈여겨본 이가 있었으니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야. 1960년대 정부에서 투자한 국영기업들은 심각한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어. 특히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적자를 내던 데가 대한항공공사였어. 이 빚더미를 떠안은 대한항공공사를 정부는 조중훈한테 인수하라고 해. 조중훈은 이미 그 전에 4인승 비행기를 사서 에어택시라는 사업도 해본 데다가 한국항공이라는 항공사를 세워본 경험도 있었거든. 근데 국내 여건이 영 좋지 않아서 사업을 금방 접었단 말이야. 그런데 적자 투성이에 비행기는 고작 8대, 그 좌석도 뭐 다 합쳐봐야 400석도 안 되는 열악한 회사를 넘겨받으라고 하니 받겠어? 조중훈은 정부 제안을 3번을 거절해. 그러자 어느 날 결국 청와대에서 전화가 와서 얘기하자고. 때가 어느 때야? 그래, 박정희 때야.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마주하고 우리나라 국적기 타고 해외 순방해보는 게 소원이라고 하는데 이걸 뭐 어떻게 거절하겠어? 조중훈은 결국 대한항공공사의 누적 적자를 고스란히 떠안고 인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 자, 시작은 울며 겨자 먹기였어도 이왕 하게 된 거 뭐 제대로 해야겠지. 이 적자투성이인 신생항공사를 글로벌 항공사로 키워내기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했어. 브랜드 비책 첫 번째, 항공기 투자와 국제선 개척에 적극 나섰던 조중훈의 추진력이야.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이 대한항공이 앞서가던 회사들하고 붙으려면 중대형 제트기 도입부터 해야 됐어. 근데 이때 대한항공이 가진 건 수명이 끝나가는 작은 프로펠러기 7대와 중형 제트기 1대가 전부였거든. 1969년 9월 4발 제트기인 보잉 720 항공기 1대를 도입하면서 본격적으로
대형 제트기를 들이기 시작했어. 또 조중우는 이 대한항공공사 인수를 진행할 때부터 당시 과학기술의 결정체였던 이 보잉 747을 반드시 도입하겠다고 마음먹었거든. 인수 다음해인 1970년 5월 본격적으로 도입을 추진했고 1973년에 드디어 전보기로 불리는 보잉 747 취항이 시작됐어. 그때 이 전보기를 가진 곳들은 이 페남항공같이 소위 잘 나가는 항공사들이 대부분이었거든. 신생항공사인 대한항공이 그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거야. 그렇게 계속해서 새 항공기를 들인 결과 1995년 3월 대한항공은 창립 26년 만에 세계에서 20번째로 항공기를 100대 보유한 항공사가 돼. 민영화 초기에만 해도 국제선이라고 해봐야 일본으로 오가는 노선이 전부였거든. 신속한 항공기 도입 덕분에 국제선 확대도 빠르게 진척돼. 빠른 속도로 아시아 지역에서 국제선을 늘린 대한항공은 최대 과제였던 미주 노선 개척을 시작해. 하지만 곧 한계에 부딪혀. 이 한미항공운수협정 때문이야. 우리한테 매우 불리한 내용으로 돼 있었거든. 대한항공은 이 불공정한 협정을 개정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고 정부는 미국과 교섭에 나서게 돼. 1971년 3월 우리의 끈질긴 설득 끝에 미국은 항공협정 개정에 동의를 해. 그렇게 대한항공이 민영화되고 2년 만인 1971년 4월 화물을 실은 항공기가 태평양 횡단을 시작해. 서울, 도쿄, 로스앤젤레스를 연결하는 이 정기 노선이 열렸고 1년 뒤에는 서울, 도쿄, 호놀룰루, 로스앤젤레스 노선의 정기 여객편이 취항하게 되지. 이건 단순히 대한항공이라는 기업 하나만의 기쁨이 아니었어. 태극마크를 단 비행기가 미국까지 건너올 수 있게 됐다는 건 국력의 상징이었고 일제강점기 때 정든 고향을 떠나서 고단한 세월을 보내야 했던 해외 동포들한테는 큰 위로이자 자랑이었어. 그래서 이 첫 여객기가 미국 공항에 도착했을 때 교민 수천 명이 태극기를 흔들면서 환영했대. 이들이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면서 공항이 눈물바다가 됐다고 하더라고. 이후 1979년 3월엔 대한항공이 뉴욕에도 취항을 하게 돼. 세계 항공의 중심지 뉴욕에 진출했다는 이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후에 유럽 노선 개척에도 힘을 실었고 말이야. 오늘날 대한항공을 만든 도약의 계기로 이 서울 올림픽을 또 빼놓을 수 없어. 1981년 올림픽 유치 당시에 이 조중우는 다양하게 지원 사업을 벌여 1981년 9월 올림픽의 서울 개최가 결정되고 대한항공은 국내 업체 최초로 서울 올림픽 공식 후원사로 지정돼 항공기에 올림픽 휘장을 달고 운항하게 된 거야. 근데 이 올림픽 기간 중에 대한항공이 수송한 인원이 몇 명인지 알아? 총 입국자 26,300여 명 중에 6,000여 명, 총 출국자 22,300여 명 중에 6,800여 명이었어. 또 790톤이 넘는 올림픽 화물 수송도 담당했어. 이렇게 올림픽을 계기로 국제 무대에 대한항공이라는 이름을 알렸지. 또 올림픽 다음 해에는 해외여행이 자유화되면서 항공 수요도 급증했어. 국내 기업들도 이때 막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에 뛰어들면서 대한항공이 글로벌 항공사로 도약하는 계기가 됐어. 근데 잠깐 먹을 거 얘기도 좀 해볼까? 비행기 탈 때 우리를 가장 설레게 하는 건 기내식 아니겠어? 1990년대 항공업계 국제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내 서비스가 항공사를 평가하는 또 하나의 핵심 기준이 되고 있었어. 대한항공 역시 기내식 생산하고 품질 관리에 아낌없이 투자해. 그 결과 대한항공의 대표 메뉴인 비빔밥이 나오게 되는데 1992년 우선 1등석 승객을 대상으로 항공사 중에선 처음으로 비빔밥을 제공하고 1997년부터는 모든 클래스에 비빔밥을 제공하게 돼. 이 비빔밥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 항공사 중에선 처음으로 머큐리상 금상을 타. 이거 항공업계 오스카상으로 꼽히는 상이야. 또 2006년에는 비빔국수를 기내식으로 내놓으면서 또 한 번 머큐리상 금상을 받아. 근데 기업이 50년 넘게 운영되는데 당연히 좋은 일만 있진 않았겠지. 대한항공이 겪은 숱한 위기 중에 몇 가지만 말해볼게. 항공사의 가장 뼈아픈 위기는 아무래도 추락 사고가 아닐까? 1997년 8월 6일 폭우 속에서 괌 아가나 공항에 착륙 중이던 K801편 여객기가 공항에서 6km 떨어진 니미츠 힐에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어. 이때 228명이 숨지고 26명이 부상을 당했어. 이전에 있었던 사고들은 대부분 테러하고 연관이 있었거든. 그런데 이 사고는 휴먼 에러, 즉 운항 승무원의 과실이 원인이었어.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지. 이후에 안전 기준을 다시 구축하고 여러 노력을 했다곤 하는데 괌 사고 바로 다음 해인 1998년 김포공항 활주로 이탈 사고가 발생했고 연이어서 포항공항 활주로 이탈 사고,
상하이 공항 화물기 추락 사고가 있었어. 이로 인해 대한항공은 1년 반 동안 국제선 노선을 배분받지 못하게 됐고 미국에서는 탑승을 일시 금지하기도 했어. 대한항공은 이를 창사 이래 최대 위기로 인식하고 이후 갖은 노력 끝에 2000년대 이후에는 무사고 항공사로 거듭나게 됐어. 그리고 이 대한항공의 위기하면 오너 리스크를 빼놓을 수 없지. 맞아. 그 유명한 땅콩 회항 얘기야. 2014년 12월 미국 뉴욕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들어오는 K086 항공기가 46분이나 늦게 출발해. 이유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너 내려 때문에. 당시 1등석에 탔던 조 전 부사장은 승무원이 마카다미아를 봉지째로 줬다는 이유로 무릎을 꿇게 하고 욕설까지 했다고 하지. 심지어 승무원이 매뉴얼대로 준 게 맞는 걸 알고 나서는 사무장이 제대로 대처를 못했다며 박창진 사무장을 밀치면서 내리라고 했고 결국 이륙 준비 중이던 비행기가 탑승 게이트로 되돌아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어. 이 사건으로 전 국민의 공분 속에 조 전 부사장이 항공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오너 일가 전체에 갑질 논란으로 번졌어. 외신에서도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무려 갑질이란 표현을 세계에 널리 알렸지. 국제적으로 창피하니 사명도 바꾸라는 청원으로까지 이어졌었다고. 조 전 부사장의 할아버지인 조중훈은 기업은 곧 인간이고 인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할아버지의 회고록을 읽어는 봤겠지. 그리고 이제 바로 최근에는 이 전 세계적인 전염병 확산으로 항공업계 전체가 침체기를 맞게 됐지. 코로나 유행이 좀 잠잠해지면서 대한항공이 운항 정상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인력은 코로나 이전으로 복구가 안 됐다며 직원들 불만이 많은 상황이야. 또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던 대한항공의 서비스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항공권 가격은 폭등했는데 기내식이나 담요 같은 항공 서비스는 오히려 이전보다 못하다는 승객들 불만이 불거지고 있어. 최근 한 승객이 부실 기내식 사진을 올리면서 논란이 됐는데 대한항공에서는 국경 폐쇄 등 현지 방역 정책 영향으로 현지 출발 편향의 기내식 식재료 공급이 제한되고 있다며 여객 운항 정상화에 맞춰 서비스 향상이 이어질 거라고 했다. 뭐 일단 지켜보자고. 최근에는 여행 수요 회복으로 잠시 빵긋하나 싶었는데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이 삼중고라는 암초를 만나서 항공업계 전체가 고군분투하고 있지. 또 이런 상황 속에 대한항공 아시아나합병도 지연되고 있어. 조원태 회장이 올해 말까지는 승인을 기대한다고 했으니까 지켜보자고. 오늘은 항공산업 불모지에서 어느덧 글로벌 대표 항공사로 우뚝 성장한 대한항공에 대해서 알아봤어. 기업, 특히 대기업은 특정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기업이며 사회에 봉사하는 것을 기업의 책임으로 삼아야 한다. 창업자 조중훈의 철학이야. 대한이라는 이름과 태극 마크를 달고 전 세계를 누비는 대한항공. 창업주의 정신을 이어받아 더 자랑스러운 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랄게.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야. 또 궁금한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줘. 안녕!